농부 소녀와 흙의 철학. 흙으로부터의 메시지. 제1편 도시의 끝에서 22세의 하도연은 지하철 4호선 해화역 3번 출구에서 나와 대학로의 아스팔트를 밟으며 걸었다. 발밑에 딱딱한 감촉이 발가락 끝까지 전해져 왔다.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환경 컨설팅 회사에서 1년간 일하면서도 그녀는 정작 자신이 딛고 있는 이 인공적인 땅에 대해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사무실 17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온통 회색이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삐죽삐죽 솟아오른 건물들. 그녀가 배운 환경공학의 지식들,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처리은 모두 이 인공적인 세계가 만들어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자연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도연아, 오늘도 야근이야. 미안해. 팀장의 말에 하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어떤 건설회사가 산을 깎아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서였다. 그녀의 일은 그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산을 깎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인 토양 오염도 분석 자료를 보며 하도연은 문득 생각했다. 이 숫자들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pH 수치, 중금속 농도, 유기물 함량. 이 모든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작 흙을 만져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 마당에서 개미집을 파며 놀던 기억이 어렴풋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던 부드러운 흙의 감촉, 그리고 그 흙에서 피어나는 특유의 냄새. 비가 온 뒤 젖은 흙에서 올라오던 그 신선한 향기를 그녀는 페트리코어라는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다. 학문적 용어로만 기억되어 있는 자신의 감각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하도연은 원룸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8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다. 어디에도 흙은 보이지 않았다. 화분 몇 개에 든 관엽식물들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인공 배양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대학 동기인 서민경이었다. 도연아, 나 고향 내려간다. 농사 짓기로 했어. 하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민경이는 같은 환경공학과 출신으로 졸업 후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고?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갑자기는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던 거야. 우리가 배운 환경공학이 정말 환경을 위한 건지 의문스러워져서. 진짜 환경을 이해하려면 땅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도연은 답장을 쓰려다가 손을 멈췄다. 민경의 말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공명하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느끼던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가 바로 그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로 가는데? 강진이야. 우리 외할머니 댁이 거기 있거든. 다산초당 근처야. 같이 갈래? 다산초당. 정약용. 하도연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실학사상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며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던 그 사상가 말이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조차 잊고 살아왔다. 땅을 내려다보는 것은 더더욱 그랬다. 다음 날 오전 하도연은 사표를 썼다. 정확히는 사표를 쓰려고 앉아 있었다. 백지 위에 사직서라는 제목만 쓴 채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22회를 살아오면서 그녀는 항상 안전한 길을 택해왔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부모님이 원하는 삶,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공식을 충실히 따라왔다. 하지만 그 공식 속에서 그녀 자신은 점점 작아져만 갔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이유도 애초에는 순수했다. 지구를 구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한 환경공학은 개발을 전제로 한 영양 최소화 기술에 불과했다. 진정한 환경보호는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선택지는 아예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갔다. 17층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거대했지만 삭막했다.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회색 도시. 그 사이사이로 간신히 살아남은 가로수들이 작은 초록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인공적으로 조성된 화단 안에 갇혀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는 흙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 대신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의 냄새만이 섞여 있었다. 하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민경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도 같이 갈래. 언제 출발해? 답장은 금방 왔다. 정말? 다음 주 토요일이야. 진짜 기뻐. 사표를 내고 일주일이 흘렀다. 팀장은 아쉬워했지만 강하게 붙잡지는 않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그런다며 체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동료들은 부러워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데. 금방 포기하고 올 거야.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애가 흙장난하다가 망신만 당할걸. 그들의 말이 틀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도연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만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이 느껴졌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시간에 잠드는 살. 그 반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밤 하도연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강변북로의 자동차 소음이 요란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만큼은 흙을 밟을 수 있었다. 신발 밑으로 전해오는 부드러운 감촉이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 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민경이 말한 강진의 강물과 이 한강물이 결국 같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물은 순환한다.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 그 순환의 고리 속에서 땅은 물을 받아들이고 다시 내어준다. 그렇다면 인간도 그 순환의 일부일까? 하도연은 무릎을 꿇고 강변의 흙을 손으로 떠올렸다. 차가운 흙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상했다. 분명 처음 만지는 흙인데도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이틀 후 하도연은 민경과 함께 KTX에 몸을 맡겼다. 서울역을 벗어나자 점점 초록빛이 늘어났다.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고 멀리 산들이 구름을 이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을까? 민경이 물었다. 아니, 후회한다고 해도 일단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까지는 후회할 일조차 없는 삶을 살아왔잖아. 기차는 남쪽으로 달려갔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하도연은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은 흙 위에 서 있으면서도 흙을 보지 못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그것을 가려놓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자신의 마음속에도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쪽 하늘에 기울고 있었다. 민경의 외할머니 댁은 다산초당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집 앞에는 텃밭이 있었고 그 텃밭의 흙은 검고 촉촉해 보였다. 어서 와, 도시 아가씨들아. 할머니의 환한 웃음 뒤로 저녁 햇살이 논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하도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속에서 흙냄새가 났다. 진짜 흙냄새였다. 그날 밤 하도연은 생전 처음으로 흙바닥 위에 누웠다. 마루 아래로 전해오는 대지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진짜 여행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